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목연 작가님의 단편소설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이작도. 작가님의 소설집 공을 굴리다에 실린 단편입니다. 하소담 소리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작도, 이목연 단편소설. 정말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였을까?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당가에서 귀를 세웠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온갖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모두 제 결을 타고 흐르는 소리였다. 그제는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민박집 주인과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전직 경찰이었다는 주인은 다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내가 여기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심심할 정도로 아무런 일이 없는 동네예요. 마을이라고 해봤자 겨우 30집이나 남아있을까? 여름 지나면 다 나가고 없어요. 혹시 바다 새우는 소리를 들은 건 아니었을까? 괜히 손님이 예민해서 그런 거지. 한밤중에 누가 뭘 두드리겠어. 다음에 또 그 소리가 들리면 자기를 깨우라며 나를 숙소 앞에 내려준 주인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었다. 마당을 벗어나자 고를 타고 밀려오는 해안의 파도 소리가 더 커졌다. 해안엔 아무도 없었다. 스케치를 핑계로 여러 섬을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단숨에 나를 사로잡은 섬은 처음이었다. 섬 풍경은 다른 섬들과 비슷했다. 섬 한쪽에 우뚝 솟은 산과 절벽, 물이 들고 날 때마다 커졌다 작아지는 해변, 바람결 따라 누워있는 키 작은 소나무들과 벌레집을 달고 있는 잎 떨군 잡목들, 아침 저녁 피어올라 바다를 삼켰다 뱉어내는 해무까지. 그러나 여기에는 남다른 색이 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 수십억 세월을 자란 뿌리, 그 검푸른 바위 뿌리는 다른 섬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나는 그 검은 뿌리를 보기 위해 매일 해안으로 나갔다. 물이 들고 날 때마다 그 암석 덩어리는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았다. 검게 젖었다 허옇게 말라가는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물처럼 시간이 흘렀다. 종일 해변에서 들었던 파도 소리는 잠결에도 들렸다. 도시에서와 달리 쉽게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날이 며칠이나 지났을까? 한밤중 꿈결이었다. 첫날 들었던 소리가 또 들려왔다.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 듯 투툭 투툭 타탁 타탁. 물결 소리에 섞여 들리는 그 소리는 밤에 듣기에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다시 잠을 부르긴 했지만 궁금했다. 그제 아침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듯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운 소리였다고 내가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자 낚시를 나갔다 돌아온 주인이 함께 마을을 돌아보자며 앞장을 섰다. 뭔 소리를 낼 집이 없는데. 유고뿌리, 몰골, 둘러레, 독을 실은 쇠곡선이 지나다 침몰하는 바람에 지금도 깨진 독이 나온다는 독 깨진 곳. 주인은 내가 혼자 거닐 때는 알 수 없었던 섬의 지명이며 그 지명의 유래 등을 들려주었다. 마을과 해안을 샅샅이 훑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는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손님이 보셨듯이 우리 마을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시다. 그리곤
덧붙였다. 그 소리가 정이 신경이 쓰인다면 소리가 들릴 때 자기를 깨우라고. 그러나 들렸다. 한밤중이 되자 또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낮에 주인과 구석구석 돌아보기도 했거니와 으슥한 곳이 없다는 주인의 말이 생각나 홀로 나가보기로 했다. 몸에 닿는 바람은 그다지 차지 않았다. 해변까지 닦인 신장로엔 안개가 가득 차 있었다. 가로등 빛은 뭉싯뭉싯 움직이는 안개에 걸려 멀리 나가지 못했다. 나는 길을 더듬어 해안과 마을로 이어지는 경계로 나왔다. 소리가 들리는 쪽을 가늠하기 위해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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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쏴 하고 밀려오는 파도 소리 사이에 분명 낯선 소리가 끼어 있었다. 조심스레 못을 박는 듯한 예의 그 소리였다. 그러나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해안 쪽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을을 울리고 돌아 나오는 것이 산 쪽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해무가 더 짙게 너울거리는 해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작은 풀 안은 이름처럼 자그마한 모래 해변이다. 수십억 년 전 솟아올라 뿌리가 된 바위와 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서 낮 동안 주로 나와 앉아있는 곳이다. 너른 바다를 건너온 물결이 거침없이 달려와 안기는 곳. 거친 기세로 몰려왔다가 촤르르 부서지는 물결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몸을 던지고 싶다는 유혹이 들었다. 그러나 짙은 어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공연히 걸음이 멈칫거려졌다. 생각 때문일까? 보이지 않는 파도 소리도 뭔가 불손했고 해무가 몰려다니며 만들어내는 형상들도 괴기스러웠다. 선뜻 스치는 바람에 소름이 돋았다. 돌아나갈까 하는데 다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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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강약을 주며 못을 박는 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렸다. 팔짱을 끼며 소리나는 쪽을 가늠하는 중에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오른편 해안이었다. 뭔가 움직였다. 허연 물체였다. 머리가 쭉 뼈섰다. 철진한 가을 바닷가. 대낮에도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는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움직이는 저것은 무엇일까? 더구나 그것은 점점 나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해변에 설치된 전망대에 붙어섰다. 꼼짝할 수가 없었다. 허연 형상은 저만큼 밀려나간 물 가장자리를 따라 이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해안에서 다가오는 물체는 사람 형상이었다. 오른쪽 해안은 산자락이 박혀있는 절벽이다. 뜨거운 압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 암석들은 물속에서 솟아나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다. 물이 많이 빠져야 바다 쪽에서 볼 수 있었다. 물이 빠진 걸까? 그걸 알고 그쪽에서 걸어온 걸까? 그것은 나를 지나 산책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망치 소리 따위는 들을 겨를이 없었다. 덜덜덜덜덜덜. 그것이 내 앞을 지나갔던가? 나는 그 형체를 보았을까?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아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던 주인이 때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내가 궁금해서 일부러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그때까지 나는 방바닥에서 등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했다. 날이 밝으면 첫 배로 돌아갈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놀란 몸뚱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 열이 펄펄 끓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아는 체를 해주는 주인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나는 지난밤에 일어났던 일을 더듬더듬 털어놓았다. 얘기를 듣던 주인은 재미있다는 듯 껄껄거렸다. 그 여자, 내가 얘기 안 했을까? 저 운마을에 사는 여자예요. 가끔 한밤중에 치성을 드리러 바위로 가곤 하지. 처음엔 동네 사람들도 놀라곤 했는데 이젠 다 아는 사실이구만. 그러니까 왜 혼자 나가실까? 날 깨우라고 했구만. 신을 받은 여자라고 했다. 마을에 들어와 산 지 제법 되었지만 별로 주민들과 왕래는 없단다. 가끔 바위 아래서 바다를 향해 정성을 올리기는 해도 드러내놓고 구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안개 속의 물체는 무언가 보퉁이를 들고 있던 것도 같았다. 남 해코지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 걱정 마시겨. 주인은 여전히 재밌다는 듯 쿡쿡 웃으며 나를 재촉했다. 어서 일어나 밥이나 먹으시겨. 젊은 사람이 그리 다 미약해서요 원. 아침을 먹고 난 주인은 낚시 도구를 챙기며 말했었다. 오늘도 다시 그 소리가 들리면 나를 깨우라고. 내가 오늘은 기어이 손님을 괴롭히는 그 소리를 찾아낼 테니까. 나는 어젯밤 일을 머리에서 떨쳐버리려고 일부러 가슴을 폈다. 공연히 사방을 둘러보며 작은 풀 안으로 향했다. 산책로 끝에 있는 정자에 앉아 의연한 척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오싹함이 되살아나 뒤가 돌아다 보일 때마다 스느스으로 받아 넘겼다. 바다에 잠겼던 풀등이 드러났다 다시 잠기는 것을 보았다. 이젤 위 며칠 전 올려놓은 캠퍼스는 아직 빈 채였다. 아무래도 이제 그만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았다. 이 섬을 찾아온 목적 같은 건 이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목적 같은 게 있기는 있었던가? 이 섬에 들어온 것 자체가 평소에 나답지 않은 일이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서너 달 전에 그 상황들이 꿈만 같았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저 막연하게 찾아와 봤다. 그녀를 본 것은 인사동 화랑에서였다. 2년 만에 개인전을 연 후배의 그림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다. 비로소 제기를 찾은 듯 그림이 안정되어 보였다. 20여 편의 그림 속에 후배의 특성들이 고루 묻어났다. 빛과 시간이라는 주제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고 전시 공간과도 잘 어울렸다. 3년째 개인전을 열지 못하고 있는 나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감추며 입가에 미소를 지은 채 작품을 돌아보았다. 첫 추위를 맞은 겨울 강처럼 내 마음 가장자리에 살얼음이 얼어있었다. 빛과 시간. 이 제목은 오래전 후배가 내 작업실에서 가져간 것이었다. 형, 이거 좋다. 오랜만에 작업실에 들른 후배는 늘 책상 위에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스케치 더미를 뒤적였다.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못 본 척 넘기는 게 내 성향이다. 그것이 편했다. 다음에 안 보면 그만이지 굳이 감정을 드러내 불편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런 성격 탓에 내 주변에는 사람이 적었다. 누군가 가까워진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됐다. 친근한 척 한 발자국 다가오면 두 발자국 물러났다. 하지만 후배는 좀 달랐다. 그는 내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다. 반응 없는 나를 탓하지도 않았고 나를 껄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몇 달 만에 찾아와서도 어제 본 듯 뭐 좋은 거 없나 중얼거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들추고 빛에 비춰보며
한참씩 수선을 피워댔다. 별로 건질 게 없다 싶으면 낡은 소파에 털썩 몸을 내려놓으며 형, 잘 지냈어? 하고 묻는 친구였다. 내 작업실에 임의롭게 드나드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별로 뒤적이는 기색도 없이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집어들더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형, 이거 좋다. 라고. 별거 아니었다.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보다가 언뜻 떠오른 생각을 스케치한 것이었다. 신문은 여행 특집으로 이집트를 다루고 있었다. 사막 속에 솟아있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눈길을 잡았다. 삼각뿔의 한 면을 온통 검은 빛으로 처리한 명암이 분명한 사진이었다. 나는 수첩에 피라미드를 단순화하여 그리고 빛과 시간이라는 신문에서 본 구절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수첩을 찢어 작업실 책상 위에 던져 놓았다. 형, 이거 나 가져가도 돼요? 설마 그 손바닥만한 종이 쪽지를 갖겠다는 건 아니겠지 싶어 그를 바라보았다. 빛과 시간, 이 제목. 그는 마치 대단한 거라도 발견한 듯 종이 쪽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거 내 거 아니야. 신문에서 본 거야. 사실 그건 보통 명사였다. 아직 작품이 되지도 않은 제목을 내 거라고 우길 근거도 없었다. 하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표현으로 대꾸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감이 스쳤다. 귀한 무엇인가를 빼앗기는 느낌이었다. 우리 둘의 그림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다. 자주 어울리다 보니 성격도 추구하는 방향도 비슷해지는 것 같았다. 좀 경계해야지 싶어 나는 의도적으로 그의 화실에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한동안 후배의 그림을 보지 않았다. 그가 빛과 시간을 가져간 지도 꽤 지났을 것이다. 후배의 그림은 달라져 있었다. 총이색 빛이 감도는 그의 감성과 이미지가 잘 어울렸다. 깊어진 감청색 바탕 위에서 일그러진 형상들이 역설적이게도 안정적이었다. 언론의 반응도 괜찮았다. 어두운 색조와 파괴된 형상으로 가득 찬 화면에서 그가 의도하는 궁극적인 미의 본질을 추구하는 작가,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만드는 작가라며 일간지 문화면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나는 그의 그림 속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이미지들을 보았다. 고개를 갸웃한 채 형상이 구겨진 화병. 그 일그러진 화병에 꽂혀있는 보랏빛 꽃이 자꾸 눈을 끌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저 그림은 내 손에서 태어났어야 할 것 같았다. 전시가 끝나가던 어느 날 나는 다시 갤러리에 들렀다. 전시 막바지라 인사차 와야 할 사람들은 다 다녀갔을 것이다. 오픈하는 날 잠깐 들렀던 터라 저녁이나 함께할 참이었다. 후배는 마침 친구 몇 명이 온다고 했으니 함께 나가자고 했다. 잠깐 앉았던 후배가 막 들어온 친구들을 맞이하느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도 아는 후배 화가였다. 인사를 나눈 나는 또 화병 그림 앞에 섰다. 여전히 이미지가 좋았다. 빛과 시간 2라는 제목이었다. 청아한 방울소리를 울리며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또 들어섰다. 여인이었다. 가녀린 몸매를 한 여인은 커다란 음료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검은 실루엣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길게 느린 조각상처럼 가늘었다. 이번 전시회를 도와주는 사람인 듯 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에 다시 그녀를 살폈다.
아는 얼굴은 아니었다.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다시 그녀가 궁금해졌다. 또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종이컵에 따르는 노란 액체가 선명했다. 청회색의 블라우스와 연회색의 스커트를 배경으로 노란 음료수 병이 두드러졌다. 몸을 기울여 음료를 따르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노란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것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선명한 이미지. 낯익은 장면이었다. 이게 뭐지? 순간적으로 스치는 것이 있어 작품이 전시된 벽을 보았다. 바로 그것이었다. 현실과 같은 이미지가 그림에서 풍겼다. 그림 속에는 사람이 아닌 일그러진 백자 화병이 들어있었지만 그 화병 속에서 흘러내린 검푸른 빛깔의 꽃들 속 수술이 노랗게 떠 있었다. 그림을 보면 그 여자가 보였고 여자를 보면 그 그림이 보였다. 후배가 앉아있는 응접 탁자로 돌아와서도 도록에서 그 화병 그림을 펼쳐놓고 들여다보았다. 여자가 오렌지 주스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다가왔다. 컵을 내려놓는 가느다란 손목이 종이컵만큼이나 휘었다. 부드럽게 휘어진 손목이 컵을 들어 탁자에 내려놓았다. 하얀 빛들 사이로 노란 액체가 또 살짝 튀어올랐다. 몸이 가늘게 떨리는 그녀는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아 보였다. 그녀가 멀어지자 누군가 눈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다. 이 화랑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너무 약해 보이지? 후배 친구의 눈이 자그마해졌다. 여자만 보면 침을 흘려서 개라는 별명이 붙은 친구였다. 후배 하나가 더 오고 나서 화랑문을 닫았다. 서로 근황을 얘기하는 동안에도 연신 그녀에게 수작을 걸고 있는 개를 나는 불쾌하게 바라보았다. 수혜 씨도 같이 가요. 어차피 저녁 먹어야 하잖아요. 손을 내젓는 그녀에게 후배도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래요. 여기 가까운 곳에서 저녁 먹을 거예요. 늦었는데 저녁 먹고 가요. 인사동 골목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녀에 대해 알아낸 정보는 이작도라는 섬뿐이었다. 대화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왠지 그것이 좋다는 얘기를 주워들었다. 긴 팔로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꾸 모딜리아니의 목 긴 여인 잔느가 보였다. 식사를 마친 그녀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술자리를 이어갔다. 후배는 이번 전시회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자꾸 술을 마셨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작품전이었는데 욕심을 부리는 후배가 거슬렸을까? 후배 친구가 건방 떨지 말라고 들이받았다. 결국 술자리는 취한 자들의 옥신각신 말다툼과 횡설수설로 끝났다. 나도 어지간히 취했고 씩씩대는 후배는 더욱 흔들거렸다. 와중에도 후배와 헤어지는 순간 나는 기어이 그녀에 대해 묻고 말았다. 야, 그런데 네 그림 속에 왜 아까 그 여자가 들어있냐? 후배는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했다. 내 그림 속에서 그 여자가 보인다고. 후배는 마침 다가온 택시에 오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야 형, 그 여자한테 꽂힌 거야? 형 그런 일 잘 없잖아. 그러나 나는 분명 그림 속에서 그녀를 보았다. 다음날 작업실에 앉아서 다시 도록을 들여다보았다. 여자를 그린 그림은 없었다. 주로 검은색 바탕에 이스타섬의 석상과 같은 상징물들을 재구성하여 늘어놓았을 뿐 그림 속에 인물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림마다 그 여인의 이미지가 보였다.
그 여인의 이미지는 후배의 그림을 넘쳐 나에게로 다가왔다. 나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에게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스케치했다. 그동안 내가 줄곧 표현하고자 한 것도 시간이었다.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 돌이나 오랜 벽화를 단순화하여 그리는 판화 기법은 내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이집트 벽화에도 그 여인을 그렸고 오래전 고구려 벽화 속 비천무에도 그녀를 그려넣었다. 날아가는 화살에도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에도 그녀를 그려넣었다. 시간 하면 떠오르던 먹청색 속에 자꾸 황토빛, 연두빛이 칠해졌다. 나도 모르게 그녀 곁에 머물던 노란빛의 이미지를 입혔다. 오? 그림이 달라졌네. 후배가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전시회를 끝내놓고 인사차 들른길이라고 했다. 이거 날아가네? 좋은데 이렇게 가면 좋겠다. 역시 우리는 코드가 비슷했다. 후배는 이해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림의 중심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전에도 중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위에 놓이긴 했지만 요즘 들어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나도 어쩌지 못했다. 땅에 박혀있는 민들레가 답답해서 뿌리를 날렸다. 땅에 붙어있는 집이 자꾸 목을 조이는 것 같아 하늘 위로 띄워놓았다. 모든 것을 지구 밖으로 날려보내고 싶었다. 텅 빈 아랫부분을 보며 사람들은 묻곤 했다. 이 땅은 비워둘 거냐고. 형, 사랑에 빠진 거야? 누구야? 이렇게 목석 같은 우리 형을 흥분시킨 여자가? 고구려 벽화 속의 비천상을 제외하고는 내 그림 속에도 여인의 형상은 없었다. 그 비천상 역시 좀 전에 내가 그리던 것처럼 형태를 단순화한 쇠목걸의 얼굴과 길게 늘어뜨린 옷자락으로 짐작해 볼 뿐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읽고 있었다. 나는 이젤 위의 그림들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녀를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녀의 형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형,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파? 후배는 비로소 내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사실 그날 그녀를 본 후로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이미지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를 그려야 할 것 같았다. 부지런히 스케치하고 그렸지만 그렇게 그린 그림 속에 정작 그녀는 없었다. 고구려 벽화 속의 비천상이, 수월 간음도 속의 관음보살이, 모딜리아니의 잔느가 그녀인 줄은 알겠는데 현실 속의 그녀가 떠오르지 않았다. 딱 한 번만 보면 될 것 같았다. 그림들은 저만을 앞둔 부처상 같았다. 후배는 움푹 들어간 눈에 누렇게 뜬 내 얼굴이 심상치 않다고 했다. 나는 후배의 얼굴을 멀거니 올려다보았다. 그동안 후배에게 얼마나 연락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혹시 그녀의 거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수없이 망설였다. 그때마다 자존심, 체면,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다. 그냥 이미지만 취해서 정신없이 그림을 그려댔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다. 혀가 말리는 것 같았다. 산소 공급기가 빠진 수족관 속의 물고기처럼 자꾸 숨이 턱에 받쳤다. 누구야, 형? 이렇게 물어주는 후배가 고마웠다. 그 여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후배는 여전히 감을 잡지 못했다. 나는 튼 입술을 잡아 뜯으며 말했다.
내 그림 전시할 때 안내하던 여자 말이야. 이름이 수혜라고 했던가? 그 여자 좀 찾아봐 주라. 입술에 거스러미가 떨어지며 피가 나왔다. 나는 입술을 빨았다. 비릿한 쇳내가 고였다. 이 쇳내에 또 그녀의 이미지가 겹쳐졌다. 나는 청회색 물감을 듬뿍 찍어 사선을 쭉 뻗쳐 그었다. 그리고 연필로 쇳내라고 써넣었다. 후배는 어이없어 했다. 그 여자 형 취향이야? 너무 마르고 병색이 짙어 나는 안내에 앉히기도 망설여지던데. 와, 형 독특하네. 후배는 농담처럼 받으며 놀렸다.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감정의 유의라고 해도 할 수 없었다.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이렇게 이미지로만 튀어나오는 그녀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내 눈으로 그 여자를 다시 보아야만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증이 가실 것 같았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참나 원, 이런 걸 보고 뭐가 씌었다고 하는 모양이네. 연신 혀를 차던 후배는 그녀를 소개했다는 갤러리의 큐레이터와 통화를 했다. 그 사람도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사실은 화랑에서 늘 일을 하던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그날 그 여자가 오게 된 거래. 그 여자 이름이 수인 건 또 어떻게 알았어? 후배는 자신도 잊고 있었던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나를 보며 놀라워했다. 그러나 그 여자에 대해 수소문해주겠다던 후배에게서는 소식이 없었다. 나 역시 후배를 통해서는 그녀를 수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를 찾아야 할 특별한 명분도 이유도 될 수가 없었지만 그녀의 소식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더욱 없었다. 나는 간단하게 짐을 꾸렸다. 그녀가 언뜻 했던 말, 그곳에 돌아가 쉬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가 망망대해에서 길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반짝거렸다. 나는 무작정 이작도 가는 배에 올랐다. 섬은 조용했다. 가끔 어슬렁거리는 개 몇 마리뿐 농사일도 끝난 늦가을 섬에는 인적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여름 한철 피서객들을 위해 문을 열었던 민박집들도 대부분 육지로 철수한 터라 실제 살고 있는 사람 수는 몇 명도 안 되는 듯 보였다. 민박을 정한 나는 종일 섬을 돌아다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섬에 들어오자 그토록 조갈이 나던 마음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실은 저 오래된 암석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보았다. 떠오르지 않는 그녀를 굳이 떠올리려 애를 쓰며 마음을 들볶던 작업실에서와는 달리 섬에 내려 검은 바위를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다. 오직 그녀에게만 쏠려 있던 마음이 저 암청색 바위 위로 흩어지는 게 느껴졌다. 부하산에 올라가면 검푸른 바다가 툭 터졌다. 풀뚱 앞 정자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아늑했다. 섬을 걸어 가로지르는 데는 2시간이면 좋겠다. 터벅터벅 걸어가 섬의 남쪽 끝을 보고 와 바위 위에 앉아 바위를 들여다보면 날이 저물었다. 20억 년 전에 솟았다는 바위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물기가 없는 바위는 일상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물기가 스미기 시작하면 색을 바꾸었다. 물은 바위 가까이 다가올 때도 있었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때도 있었다. 물에 푹 젖은 바위는 온갖 삼라만상을 뱉어내는 듯 했다. 이렇게 물에 잠기는 바위를 보기 위해 기다렸다.
온갖 색이 합쳐져 만든 저 검은빛. 그 속에 시간이 배어 있었다. 어떻게 저 기품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세월을 담아낼 것인가? 그 여인은 바위 틈을 날고 있는 노랑나비였다. 종이컵에서 튀어오르던 노란 물방울들이었다. 나는 바위를 들여다보며 이 계절에는 없을 그런 노란 이미지를 찾고 있었다. 물이 드는 시각이면 이 뿌리 바위를 지켜봤다. 오늘은 물이 얼마나 들 것인가 궁금했다. 물들 때마다 밀려오는 해풍을 가늠해 보았다. 망망대해에 그물을 쳐놓고 고기가 들기를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형상 없이 수십 장을 그렸던 이미지는 이곳에 오자마자 사라졌다. 스케치는 고사하고 붓조차 들 수 없었다. 그물에는 고기가 들지 않았다. 캔버스는 며칠째 해풍에 젖고 안개에 젖을 뿐 여전히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괜찮았다. 바닷바람과 해무, 또 이곳을 떠도는 세월이 붓질을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듯이 누군가 그 그림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떠나야지 하면서도 뭔가를 기다리던 날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할 때였다. 어젯밤 놀란 가슴은 사람을 그립게 했다. 산 사람이 그리웠다. 음악이 듣고 싶었다. 커피 향이 그리웠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얼마만인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된 모양이다. 입술을 뜯으며 극복해야 할 시간이 겨우 요거였던가 싶어 웃음이 나기도 했다. 햇살이 아직 환한데 갑자기 투두둑 비가 쏟아진다. 때 아닌 여우비였다. 그때 정자 아래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큰 바위 너머에 간혹 낚싯대를 들이오는 이들이 있기는 했지만 종일 머문 곳에서 나는 낯선 인기척이라니. 난간을 잡고 내려다보니 언젠가 보았던 사내 하나가 산책로 아래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언뜻 보아도 일반 관광객은 아니었다. 오래 떠돌아다닌 사람처럼 머리가 덥수룩했다. 모자 달린 토포를 걸친 옷차림은 벌써 한겨울을 맞은 듯 두툼했다. 투두둑 떨어지는 비가 그의 어깨 위를 시커멓게 적시고 있었다. 그 사람을 처음 마주친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도 이 마을에 머무는 사람일까? 산에는 내가 정자에 있었다는 걸 알 터이건만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처음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도 눈인사조차 하지 않던 사내였다. 그는 내가 다니는 산책로가 아닌 물이 들고 나는 바위 틈을 익숙하게 걸었다. 물이 차가울 법도 한데 산에는 아랑곳 않고 바위를 돌아 사라졌다. 산책로는 이 정자까지였다. 정자 아래 큰 바위는 물이 들면 섬이 되는 여였다. 해안 저쪽은 그저 바라만 보았을 뿐 밀물에 잠기는 저 뒤쪽 바위를 넘어가 볼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물속을 휘적휘적 걸어 그쪽으로 사라진다. 그에게서 나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여우비를 몰고 온 구름이 바다를 건너간다. 이제 이제를 접어야지 하다가 그냥 정자를 내려왔다. 산책로에 굵은 빗방울이 검은 점을 찍어 놓았다. 데크 바닥에 툭툭 터져버린 비의 무늬가 참신했다. 산책로도 다 적시지 못한 채 금방 사라진 비를 보며 또 실소를 짓는다. 속이 두텁지 못한 내 모습이 떠올라서다.
산책로 중간쯤 내가 서서 늘 바다를 바라보던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25억년이 넘었다는 바위를 설명하는 표지판이 있는 곳이다. 바람을 따라 밀려든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돌아나가는 곳. 나는 돌아서서 바위들을 바라본다. 여러 형상을 한 바위들 틈을 비집고 내린 나무 뿌리가 그 악슬에 바위를 끌어안고 있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이 보듬어 안고 있는 바위 덩어리.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도 인연 줄일 터. 그렇게 바위들을 훑던 중 뭔가 평소와는 다른 낯선 것이 눈에 잡혔다. 무엇일까? 이 산책로와 눈높이가 같은 곳이다. 물이 빠진 바닥에서는 3미터쯤 될까? 폭이 한 30cm 되는 병풍처럼 생긴 바위였다. 촛불 2개 켜놓으면 좋겠다고 느끼던 그 바위에 얼핏 그림이 보였다. 방금 내린 여우비가 바위 틈새를 적셔 진한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마해불인가? 언제 누가 저런 곳에 그림을 새겼을까? 가슴이 쿵쿵 뛰었다. 어쩌면 내가 처음 발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마해불 치고는 부처의 형상이 이상했다. 빗물에 드러난 형체는 머리가 단발인 여인이었다. 그림 그리. 느닷없이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어젯밤처럼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언제 다가왔는지 뒤에 그가 와 서 있었다. 내 딸. 그림의 형상은 부처님이 아니었다. 단발머리에 가느다란 목을 가진 여자. 눈앞에서 모으고 있는 손이 길쭉했다. 아랫부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마른 몸이었다. 바위를 바라보던 그는 따라오라는 말도 없이 정자로 걸음을 옮겼다. 왠지 그를 따라가야 할 것 같아 주춤거리며 뒤를 따라갔다. 그는 내 이젤 앞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곤 벤치에 걸터 앉아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열었다. 봉지에서는 소주병과 종이컵 2개, 썬 양파가 담긴 고추장통이 나왔다. 그는 말없이 잔에 술을 따랐다. 그리고 또 아무 말 없이 잔을 내밀었다. 사내의 눈이 소주처럼 맑았다. 그는 한 컵 가득 담긴 소주를 한꺼번에 다 마셔버렸다. 말 없는 그가 하는 동작들이 이상스레 거북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전 바라보던 바위를 가리켰다. 저건 내 딸. 그는 정상적인 대화법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아니면 애초에 말하는 능력이 부실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그의 완성되지 않은 문장을 이어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애 엄마는 절에 요양 왔어. 나는 절 뒤 바위에 부처님을 새기고 우리 아기 낳았어. 아이 엄마는 아이를 낳아놓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아기가 혼자 컸어. 절에서. 나는 일하러 가고. 그는 절에 아이를 맡겨놓고 다녀야 했다. 저기 보살이 바위에 딸을 새기라고. 그는 보살이 살고 있다는 윗마을을 가리켰다. 한이 많아서 자꾸 떠돈다고. 그래서 밤마다 저 바위에 딸을 새겨. 밤에 들리던 망치 소리는 그가 딸을 새기느라 저 바위를 쪼는 소리였다. 비로소 풀리는 의문에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그렇죠. 그 소리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엉 하고 웃었다. 그런데 왜 하필 밤에 새기시는 건데요? 여기 바위 조각 안 돼. 문화재 보호. 기도 안 돼. 촛불 안 돼. 그의 뭉툭해진 손끝이 흔들렸다. 손가락 끝에 박힌 노란 굳은 살이 바위를 닮았다. 어제 주인이 한 말이 떠올랐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돌이 있는 곳이라 옛날엔 무당들이 정성기도하러 엄청 많이 왔시다. 바위마다 촛불이며 떡이며 과일들이 놓여 있었지. 당연히 벌레도 꼬이고 짐승들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로는 기도를 못하게 해. 잘못하면 나라 돈으로 지어놓은 것들 다 태울까 봐. 그 바람에 해변이 깨끗해졌시다. 떨은 어디 있어요? 나는 혹시 내가 찾는 여자일까 싶어 우회적으로 물었다. 없어. 오래전에 엄마한테 갔어. 나도 걸 거야.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저 바위 속 여자가 내가 보았던 여자일까? 설마 내가 저 돌에 새겨진 여자의 현신을 본 것은 아니겠지? 요즘 같은 세상에 될 법이나 한 소린가? 소주를 더 따라 마신 그는 아까부터 난간 너머 한 곳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 마치 눈으로 바위를 쪼는 듯 앞에 있는 나의 존재는 까마득히 잊은 지독한 몰입이었다. 그의 뒤로 청해색의 어스름이 몰려오고 있다. 바위를 닮은 그 검푸른 빛이다. 캔버스가 그 빛을 담는다. 이렇게 아득해지는 것이 오랜만에 마신 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